오늘 수요일이지? 잘 있어. 네, 금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치. 진짜 할 거. 내일 북한, 오늘 2부 끝내고 내일 북한하고 수도권 한다 치고. 그래도 하나 남아요. 지역지리는 딱히 할 거 없긴 한데. 아니. 자, 인구 보겠습니다. 얼른 일단 힘차게 달려가야지. 자,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 인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지리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도시랑 관련해서 인구 변화 쪽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인구 분포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영향 미친 요인은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줬다면은 지금 현재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분포 보면은 1960년대 이전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남서부 평야 지역의 인구가 밀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많이 작용을 받아서 수도권과 남동이면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수도권과 남동이면 지역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도시화랑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960에서 8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농촌에서 대도시, 공업도시로의 이촌염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도권과 남동이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서 대도시에서 오히려 주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아졌다. 즉, 이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가 되겠죠. 대구가 되고, 이 주변 도시는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로, 부산 사람들은 경남으로, 대구 사람들은 경북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부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인구가 변동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될 수 있는데, 자연적 증감은 출생자 빼기 사망자, 그리고 사회적 증감은 전입자 빼기 전출자예요. 그래서 보통 그 지역의 인구가 변화한다는 거는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모두 다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의학기술, 경제발달, 인구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 보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4단계를 넘어서서 5단계 감소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소기. 뭐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90년대 때부터 3단계가 시작됐고, 이제 4단계는 거의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감소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변화 과정 보면은 조선시대 이전에는 1단계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2단계.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사회적 증가가 활발하게 되는데, 특히 해외 동포가 귀국하고 북한 주민들의 월남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좀 늘어나게 되냐면, 광복과 196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쪽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 때에는 부산 쪽으로 많이 인구가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출산 붐 현상이 일어나요.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데, 보통 1960년대 초반생들이 있죠. 1960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야. 그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대에서 1965년생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베이비 붐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잖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교장 선생님 정도 나이대가 베이비 붐 세대야. 근데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일자리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많이 나타나겠지. 베이비 붐 세대가 결혼을 해서
나오면 몇 년생을 나왔을까? 120. 이 사람들은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데 에코가 뭐야? 울림. 1980에서 1990년대까지 연생까지의 아이들을 출생을 하는데 에코는 메아리라는 뜻이죠. 즉 베이비 붐이 크게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도 많겠지. 그래서 80에서 90년대생들은 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거의 2000년대 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고 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2018년 기점으로 청장년층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제일 많은 단계로 놓여지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연령층별 인구 구조에서 유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몇 세부터 몇 세? 0세부터 14세. 그리고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64세. 그리고 노년층 같은 경우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합니다. 이상의 인구. 자, 그래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한다. 즉, 이 유소년층은 출생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출생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노년층 같은 경우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그 지역의 사망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청장년층에서 중요한 거는 청장년층이 많다는 거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는 걸 의미할까 적다는 걸 의미할까? 많다는 거. 즉, 이 청장년층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기도 하거든. 경제활동 인구. 자, 그래서 일자리랑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개념이 바로 인구 부양비를 들 수 있는데, 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라는 거는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와 유소년 플러스 노년 곱하기 100이 총 부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총 부양비가 100이다. 총 부양비가 100일 때에는 청장년층과 유소년층, 노년층이 서로 같은 걸 의미하겠지. 즉, 청장년층이 50%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회에서 청장년층이 50% 있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고, 100보다 높아진다면은 청장년층보다 유소년층과 노년층이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친 거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즉, 청장년층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유소년과 노년이 있으니까 각각의 부양비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게 되면은 청장년층은 총 부양비와 정확하게 반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그 지역에서 총 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다면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청장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일수록 총 부양비는 낮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60에서 2020년까지는 유소년 부양비가 점차 낮아지고요, 노년층의 부양비는 점차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가 같은 시점이 놓이게 됐어요. 즉 2018년 이전에는 유소년이 노년보다 많았어.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유소년이 노년보다 적어졌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 변화 보면은 1960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성장층 인구 비율이 증가해서 총 부양비가 감소했다. 즉 2018년에 우리나라는 총 부양비가 가장 떨어졌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2010년 중반 이후, 2018년 이후에는 성장층 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총 부양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이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자료를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이 총 부양비가 가장 낮았다. 즉, 성장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높아진다는 경향이 있는데,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면은 유소년과 노년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유소년과 노년층이 비중이 같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유소년이 노년보다 줄어들었지.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그렇다는 거. 자, 다음에 성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비 같은 경우에는 자,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즉 계산을 해보면은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비가 높다라고 하면은 100보다 컸을 때를 이제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남자가 더 많은 남초가 나타나고 100보다 낮을 때는 여자가 더 많은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남초 지역, 남자가 더 많은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많은 지역들은 중화학공업의 도시들, 예를 들게 되면은 중화학공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울산이라던가 남동인의 공업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남자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화성에는, 경기도 화성에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경기도 화성.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럼 공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남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남자가 많은 곳은 군사 분계선 인근의 군사 지역들이 있죠. 강원도 최전방 지역들, 강원도 최전방에 해당하는 뭐 양구라던가 뭐 화천이라던가 철원 같은데, 이런 데는 당연히 군인들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더 많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여자가 많은 곳은 어디냐? 여자가 많은 곳은, 중화공업은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일자리죠. 그럼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일자리는 어떤 거예요? 몇 차 산업이에요?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거. 3차 산업이 많죠. 서비스업이 많아. 그래서 서비스업이 많은 대도시에는 여초 지역, 여초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특히 뭐 서울이나 대구 같은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대도시가 많이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관광도시 같은데,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된 촌락 같은데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많다 보니까 성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뭐 전남 같은데, 전남의 촌락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비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겠죠.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은 다 어디 갔어? 하나나라 가셨겠죠? 자, 그래서 인구 구조의 지역적 차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지역과 지역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역적 차이 보면은, 자, 촌락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 측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돼요. 촌락은. 자, 그러면은 촌락에는 청장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남을까? 남자가 많이 남을까? 여자가 많이 남을까? 시골에. 자, 촌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보여요. 자, 일단 유소년층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돼. 그리고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남초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농업을 이어받을 남자애들만 좀 남는 거야. 도시로 못 가, 애들. 그리고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노년층은 이제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촌락은 여초 현상이 일어난다. 성비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장년층들이 촌락에 있는 청장년층이 결혼을 할 수 있어 없어? 자연적으로 결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결혼을 하는 거야?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나 남부아시아 이쪽에서 신부들을 데리고 와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촌락에는 어떤 외국인들이 많아요?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근데 이 결혼 이민자는 여성이겠어, 남성이겠어? 이분들이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성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반면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이 더 많이 있겠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특히 그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은 완전 대도시들,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오히려 이 결혼 이민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여성도 물론 많지만 남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청장층의 인구 유입이 된다. 자, 촌락의 경우 결혼 적령 연령층 인구의 성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연령층의 성비는 낮다. 이거는 노년층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뒷장에 있습니다. 자, 번역별 인구 변화와 시도별 인구 이동, 순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봤을 때 번역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최근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부터 항상 노력을 했지만 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가 이만큼이나 차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1960년대 이후에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영남이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지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300만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300만. 자,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호남권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얘네 인구가 5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권의 인구도 500만 정도 되는데 얘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인구는 왜 늘어날까? 수도권에서 인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강원권은 줄어들고 있다. 강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특징들을 살펴보면 되고 자, 그럼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인구의 순이동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 합계, 10년치 합계를 따졌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인구가 증가한 곳이 어디냐 따져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대요. 경기도 중에서도 어디가 특히 많이 증가를 했냐면 신도시들 있죠. 신도시 지역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화성 지역이 인구 증가율 1위라 그랬죠. 최근 5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경기도 화성이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순위에는 이제 세종이 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10년치로 따졌을 때 10년치 인구 증가율이 1위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인구가 1만도 안 됐었는데 조치현 쪽이었으니까 1만도 안 됐었는데 지금 인구가 35만이야. 35배나 뛰었지.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3배, 4배밖에 안 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종이 10년치 인구 증가율을 따지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늘어난 데 보니까 충남 늘어났어요. 자, 충남은 어느 지역이 늘어났을까? 아산하고
서남 쪽이 인구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아산하고 천안. 자, 또 제주도도 늘어났어요. 자, 제주도는 왜 늘어났을까? 제주도는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삶을 벗어던지고 나는 이제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은 왜 증가하죠? 대도시인데? 서울에. 그치, 서울의 교회화 현상 때문에 증가하는 거지. 서울 때문에 증가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충북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한대요. 충북은 왜 증가하죠? 누구 때문에? 충북은 청주도 물론 많은 인구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진천 음성이 진천 음성 혁신도시로 인구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청주, 진천, 음성 이런 지역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조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디가 증가하고 있냐면 얘는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가 대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뭐 광주라던가 울산, 대전, 대구, 부산, 서울 같은 경우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회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서울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가? 경기도로 간 거지. 경기도. 그래서 인구 이동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화가 많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경기도나 세종이나 인천, 제주 이런 데들은 문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주도가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거 시도별 인구 특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별 인구 구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인구 구조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부양비와 중위 연령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총 부양비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총 부양비가 이거 흰색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세요. 자, 전국 평균 정도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총 부양비가. 자,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선을 쭉 그었을 때 평균보다 밑에 있는 지역이 있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 있죠. 평균보다 낮은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전부 다 광역시 또는 특별시인 지역들이죠. 즉 대도시들이 이에 속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총 부양비가 낮다는 거는 청장년층이 많다는 걸 의미하겠지. 청장년층이 많다. 즉 광역시와 특별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총 부양비가 낮은데 그 말은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많다. 즉 일자리가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일자리가 많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세종입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유소년층.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말은 뭐냐?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년층의 인구 비중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청약년층 인구 비중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지만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1위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노년층은 꼴찌죠. 노년층 인구 비중은 꼴찌. 그 말은 뭐냐? 유소년층 아니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지수는 가장 낮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낮다. 자, 그런데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같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총 부양비가 높아야 낮아요? 상대적으로 높지. 그 말은 청장년층 자체는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세종이 여기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과 전국이 총 부양비의 평균이 비슷비슷해요. 라는 거 염두에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 여기를 기준으로, 세종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총 부양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거야. 그 말은 뭐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다른 데보다 적다는 거. 즉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봤을 때 특이한 점, 특이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산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광역시,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같은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산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 또 특이한 거,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 중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할매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부산에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년층이 많을까요? 원래 있던 청장년층은 다 어디로 갔어? 원래? 부산에 청장년층 다 어디로 갔어? 다 밖으로 나간 거야. 어디로? 일자리가 있는 쪽으로. 뭐 김해와 양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창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울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즉, 이 부산에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아나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생각해봐. 지방대에서 부산대가 엄청 잘 쳐줬거든? 근데 니네 부산대랑 충북대랑 합격했어. 어디 갈 거야? 조금 고민하지 않겠어? 자, 부산대랑 동국대랑 붙었어. 어디 갈래? 동국대가 그치 무조건. 근데 예전에는 부산대가 더 윗급이었다고. 부산대가 건동보다 윗급이었어. 경북대가 건동급? 근데 지금 부산대 완전 무시하죠. 청년층이 부산으로 더 이상 안 가려고 해. 왜냐하면 그쪽에는 일자리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매들만 좀 남게 되었다. 그래서 부산에는 이 노년층 비중이 엄청 높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래요? 전남과 경북 지역이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죠. 농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이런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 유소년층 1위 지역은 어디라고요? 세종이라고요. 자, 그럼 청장년층 1위 지역은 어딜까? 청장년층은 뭐 보면 된다 그랬어? 총 부양비 보면 된다 그랬죠. 총 부양비. 총 부양비니까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되지. 어디가 제일 낮아? 서울이 제일 낮지. 즉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죠. 경기도.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인천. 같이
수도권으로 청장년층이 몰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노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냐?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들은 전남, 경북, 전북 같이 농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렇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다 외우기보다는 그 특성들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성비와 노령화 지수 나와 있습니다. 자, 성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비 100선에다가 선을 쭉 그어볼까요? 100선. 너무 추워. 추워? 나는 땀이 막 죽으니까. 진짜요? 자, 성비 100선을 쭉 그었을 때 성비가 100보다 많다는 얘기는 남자가 더 많은 남초 지역을 말하게 되겠고, 성비가 100 이하면은 여자가 더 많은 여초 지역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초 지역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이 주로 발달하거나 공업이 많이 발달하거나 또는 군사 지역일수록 남초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초 현상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이 주로 발달한 지역이나 또는 촌락 지역. 그래서 여기는 극과 극이야. 대도시 아니면은 완전히 빵시골, 촌락이라는 거죠. 중요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에는 그런 3차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비가 가장 낮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낮은 데가 어디죠? 부산이 그 다음 낮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이 대구, 대도시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데가 전부 다 이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비가 높은 지역들,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죠? 울산, 충남 이런 데가 높죠. 얘들의 공통점은 중화공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여초 현상이 일어난다.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노령화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과 노년층 간의 관계죠. 즉 유소년분의 노년이잖아. 그래서 원래 100선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은 노년층이 유소년보다 많은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각 시도별로 봤을 때 유소년이 노년보다 많은 지역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세종밖에 없다는 거죠. 세종. 자, 그래서 보면은 세종 다음으로 어디가 노령화 지수가 좀 낮은 편이냐? 울산이나 경기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노령화 지수가 낮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즉 노년층 인구 비중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데, 노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 그 전남, 다음이 이제 경북, 걔가 이제 강원, 전북, 부산인데, 이 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성비도 낮고 그리고 노령화 지수도 높죠. 그래서 이 부산이 좀 포인트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노령화 지수가 200 이상이야. 200 이상이라는 말은 뭐냐? 유소년층에 곱하기 2배가 노년층이란 얘기야. 어린아이들보다 노년층이 2배 이상 많다고. 그래야지 노령화 지수가 200 이상인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성비도 생각해보면은 성비 가장 높은 지역 100 이상인 지역들 중에서 울산, 충남, 충북 이런 수도 나타나게 되고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것들처럼 대도시에는 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이거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구 문제들을 인구랑 관련된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올 때 킬러 부담으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인구 문제거든. 그래서 조금 몇 가지들만 살펴보게 되면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도에 표기된 내 지역의 시기별 인구 이동 순위래요. 그래서 제주도, 부산, 전북, 그리고 충남 이 지역들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곳과 줄어드는 곳이 있죠. 그런 데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충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지. 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받고 있기 때문에. 자, 전북은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어요. 전북 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잖아. 왜 가겠어? 자, 부산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왜? 얘는 교회 완상 때문에. 그럼 부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경남에 있는 김해와 양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출생률 자체가 낮겠지. 그럼 김해와 양산의 출생률이 높을까? 부산보다? 높겠죠.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니까. 자, 제주도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줄어든다고 했어? 늘어나요. 자, 그럼 가나다라를 맞춰보면 되는데, 자, 먼저 가 보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인구 증가율이 높았어. 많이 들어왔지?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쭉 빠지고 있어요. 쭉 빠지는데 빠지는 양 자체가 다른 데랑 비교해서 더 크지? 어딜까요? 그치, 부산이 되는 거죠. 가는 부산. 자, 나도 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빠졌어. 빠지다가 요즘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는 어디야? 나 빠지다가 들어왔어. 충남이 되겠죠. 충남. 특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은 충남의 북수권에 해당하는 서당 아천 지역 있죠. 여기는 중화공업의 일자리들이 점차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1975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증가한 적 없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디예요? 전북이 되겠죠. 전북.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막 빠지다가 2000년대 10년 넘어와서 조금씩 증가해요. 그리고 이동량을 보게 되면은 제일 작아. 그렇다는 얘기는 인구 규모가 제일 작은 거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제주도가 됩니다. 제주. 자, 그래서 충남 쪽의 인구 증가율이 꽤 높은 편이라는 거. 경기 제외하고는 충남, 충북이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번. 가는 나보다 2022년에 인구 밀도가 낮다. 부산하고 충남하고 비교했을 때 시 지역과 도 지역을 비교했을 때 인구 밀도가 누가 높겠어? 부산이 아무리 인구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대도시가 높겠죠? 아니고. 자, 나는 다보다 2010년 이후에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 인구가 많다. 충남하고 전북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유입은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많겠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975년에서 2020년에 다는 나보다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이 높다. 인구의 사회적 증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전입 빼기 전출이라고 했지?
이거는 인구의 순이동을 뜻하는 거니까 인구의 순이동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같은 경우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라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인구의 사회적 증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라는 과거다 2022년에 통근 토막 인구가 많다. 통근 토막 인구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유소년, 청장년, 노년 중에 어떤 사람들이야? 일하러 가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청장년층이겠지 얘네들은. 그래서 제주도랑 여기 부산 비교했을 때 인구는 누가 더 많겠어? 부산이 훨씬 많지. 그래서 부산이 더 많다고 보면 되고, 가와 나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가는 부산이고 나는 충남이니까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풀어볼게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도시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지수랑 관련된 거는 값을 보기보다는 언제 늘어났는지를 보라고 했죠. 언제 늘어났는지. 여기 어디니? 서울에서. 서울 옆에 있는 하남이죠. 하남. 스타필드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동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하남이에요. 그래서 하남 사람들은 자기 하남 산다고 생각 안 해. 동서울 산다는 그렇게. 자, 여기는 어디예요? 강원도에 태백이고, 여기는 포항이죠. 어디 재밌게 놀고 왔나? 네. 어제 한남인가? 집에 왔어. 그냥 집에 와서 왔어? 네. 가평에서. 잘 안 탔는데? 그래요? 원래 까매서. 자,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언제 늘어났는지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에서는. 자, 먼저 가부터 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갑자기 2015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죠. 자, 2010년 이후로 상승을 했으니까 얘는 무슨 신도시?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가 하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되겠죠. 자, 그럼 나랑 가를 비교하는 건데, 자, 나를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나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럼 나머지 하나로 부르면 되는 거고, 다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인구가 많았는데 얘가 갑자기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져. 9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포항일까요? 태백일까요? 태백이지, 태백. 자, 왜 태백이냐면 태백 같은 경우는 뭘로 유명해요? 석탄 광산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죠. 광산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야. 많이 몰려있었던 곳인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석탄 광산들을 다 폐광하게 되죠. 근데 이게 90년대 때 폐광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급감하는 사례를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기다가 뭘 지어줬어? 태백과 정선 지역에 카지노를 지어준 거지. 카지노 관광을 해라. 리조트를 많이 건설을 해줬지만 여기는 인구 급감을 일단 막을 수는 없었다. 자, 포항 같은 경우는 뭐가 떠올라요? 제철공업 떠오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철공업이 쇠퇴한 적이 있니? 없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냥 쭉 유지되는 형태로 보인다. 자, 이 제철공업 언제부터 발달했어요? 70년대 때부터 발달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유지된 거다. 그래서 항상 인구 문제 나올 때는 급증한 지역 또는 급감한 지역, 그냥 유지되는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을 들겠죠. 그러니까 보통 대도시를 든다거나 대도시랑 신도시가 있어.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되다가 최근에 감소되겠죠. 교회화로 인해 최근 감소가 나타날 거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게 될 건데, 신도시 중에서도 순서가 있다 그랬지. 1기 신도시 먼저 순서가 수원 같은 경우는 90년대, 그러다가 성담하고 고양 같은 경우가 1기 신도시니까 얘는 90에서 2000년대.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가 95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용인이 그 다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들 화성이나 파주나 아니면은 뭐 하남같이 하남, 김포 이런 곳들은 2010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신도시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공업도시들 나올 거예요. 공업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7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게 될 거고, 또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일어나겠죠. 지속적 감소가 나타난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그냥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얘네들만 잘 구별해 주시면 돼요. 서울과 가까울수록 좀 먼저 개발이 되고, 서울과 멀어질수록 늦게 개발됐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이거 문제 있고,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울산, 경남, 부산 이런 데들이 나왔죠.
ABC 다시 골라봐. 왜요? 인구 크기가 나오잖아. 총 인구. 아닌가? 아직. 아니 이건 뭐지 않았어? 얘가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아니? 여기서 여기로? 근데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선생님 풀었어? 거의 찍은 느낌인데. 찍은 느낌이야. 아니면 이거. 뭐가 재밌겠어요? 아니 만든 거 아니노? 이거 아니야? 봐봐. 부산에 할매들이 많다 그랬잖아. 할매. 근데 이거 모르겠어. 할매가 많다고. 부산은 할매. 건축했으면은 몰라 뭐야 블랙팬서에서 부산을 배경으로 찍을 때 할머니들 나왔겠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 자, 먼저 지도에 보니까 울산, 부산, 경남이 있잖아. 네. 경남이 있어. 자, 그냥 일단은 이걸 기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인구가 이동한다고 했을 때 부산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줄어든다고 했어? 줄어들어요. 부산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경남으로 가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김해와 양산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울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변동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인구수도 따져보게 되면은 부산 인구가 몇만 정도지? 330만 정도. 그리고 울산 인구가 몇만 정도 된다고 했죠? 100만, 110만 정도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보는 거야. 자, 원 크기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 제일 작은 거. 이 작은 원이 몇 만이래? 100만이래. 그럼 여기도 그냥 울산이 되는 거야. 자, B랑 C만 구별하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B랑 C랑 비교했을 때 65세 고령층의 인구가 C가 더 많죠. 그리고 성비도 보게 되면은 B 같은 경우는 성비가 높아. 자, 성비가 높으면은 어떤 일자리들이 많다고? 공장, 2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많다고. 자, 그리고 성비가 낮으면은 100보다 이하면은 3차 산업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C는 부산이고 B는 경남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힌트가 여러 개인 거야. 이 노년층 인구 비중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성비가 낮다라는 특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비랑 노년층 뒤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부산, 여기가 경남이다. 자, 다음에 지역 간 전출 전입자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론상으로 지역 간의 상호작용,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인구 이동이 되겠죠. 이런 인구 이동이나 통근 통학은 항상 거리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규모에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즉 인구가 많은 지역과 많은 지역이 서로 거래를 할 때는 그 양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고,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과
거래를 할 때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과 거래를 할 때는 상호작용의 양이 적다는 걸 의미하겠지. 근데 보니까 일단 부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셋 다 붙어 있어. 가까워. 거리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부산에서 경남 가는 사람, 부산에서 울산 가는 사람 어디가 더 사람들이 많겠어? 경남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많이 가냐면 다로 많이 간대. 가 사람들은 다로 많이 가. 나로는 적게 가. 자, 그리고 나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냐면 가로 많이 간대. 자, 그리고 다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 많이 간대. 그 말은 무엇이냐? 나 같은 경우에는 가와 다의 거래가 많지가 않지. 그럼 인구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이라는 거야. 어디? 울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울산이야. 처럼 가랑 다. 부산하고 경남은 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해. 300만 정도로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파악을 했냐? 들어오고 나간 거를 파악하면 되겠죠. 즉 가에서 다로 가는 인구가 가에서 다로 가는 거가 55만 정도가 가. 자, 그리고 다에서 가로 가는 인구가 47만 정도 와. 자, 그러면 가는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긴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지. 자, 그럼 부산하고 경남 중에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어딜까? 부산이겠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 되고 다가 경남이 된다고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가 좀 헷갈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 가는 다보다 지역 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부산은 경남보다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거를 알 수 있죠. 자, 다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1등이라고 했어? 울산. 2등이 충남. 3등이 서울이에요. 그것처럼 울산이나 충남같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1인당 총생산, 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울산을 이길 수가 없겠죠. 가와 다는 광역시, 나는 도이다. 다가 경남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자, AC 중 2013년에서 2022년 세 지역 간의 인구 순이동은 B가 가장 많다. 인구 순이동은 전출 빼기 전입이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남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경남. 자, C는 나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잠깐만. 인구 순이동은 B가 가장 많다. B가 경남이지? 그럼 맞는 거구나. 나로 봤어. 자, C는 나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C는 부산이고 나는 울산이니까 울산의 2차 산업 종사자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그나마 수능이나 모의고사 나왔을 때 킬러 문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대도시 중에서 이 부산은 대도시와는 좀 다르게 노려가 지수가 없다. 청년층은 좀 적은 편이다 라는 거. 자, 다음은 인구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현상,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거 없는데 저출산 현상 같은 경우에 1960년대 이후에 가족 계획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그 결과 2022년 0.7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원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영향은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거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거고 미래의 총인구가 감소할 거다. 자,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때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게 됐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어요. 즉, 이 2018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가 노년층이 유소년층보다 많아졌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뭐 이렇고요. 영향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국가재정 부담 증가한다. 실버 산업 분야가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체 인구가 감소할 수 있고 지역 간의 격차들이 증대될 수 있다. 공간적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들. 자,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촌락이라던가 지방의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시가지 등은 정주 여건이 악화된다는 거죠. 여기서 대도시의 구시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도시, 서울에서도 도심 지역이 있죠. 서울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산다고 그랬잖아. 주거 기능이 없다고 그랬지.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옛날 집들이 남아있겠지. 그 옛날 집에는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들이 많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주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유소년층 대상으로 이런 복지시설들이 줄어들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외국인 이주자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과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과 유학, 국제결혼들이 증가했다라는 것들 나오게 되는데 유형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같은 경우에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디서 주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중국이에요. 왜 중국이 가장 많게? 그치, 인구가 많고 가깝잖아. 아까 말했지, 상호 자금은 규모가 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많아진다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있지. 어떤 사람들? 조선족. 조선족들은 우리나라에서 취업비자 발급받기가 겁나 편해. 그냥 막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사람들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된다. 특히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런 제조업에는 주로 남성 근로자들이, 서비스업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 그래서 공업도시일수록 당연히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남성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도 한번 보게 되면은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 정년기에 성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했죠. 즉 이런 지역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국제결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막 200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를 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죠. 왜? 그냥 비혼주의도 많아지게 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결혼 비율 자체는 촌락이 높아요. 하지만 건수 자체는 도시가 많겠죠. 왜? 외국인이 촌락과 도시랑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 어디가 더 많냐면 도시에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니네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 거의 돈 벌러 오는 거잖아. 돈 벌러 오는 거기 때문에 도시로 많이 가겠지. 도시로 가야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도 많은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만나는 곳은 촌락에서 많이 나타나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만나는 경우는 주로 대도시 지역, 특히 서울 같은 데에서 많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주연이네 누나가 남편이 외국인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그래서 전통혼례 했어. 저기서 서울에서 전통혼례 했다고 했어. 얘도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어? 백인들? 잘생기. 잘생기면 한국말을 못해. 태어나야 돼. 왜나 영어만 해. 한국어도 말이 잘 안 그 집에 신발 신고 들어. 나는 신발 안 신으면 못 산다. 잘 때도 신발 신고 자. 침대에서요? 그건 외국에 있어도 나라에도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요? 그래?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거 거리낌 없어? 난 싫던데. 왜요? 말이 안 나 돼. 인종차별주의자거든. 무슨 깨질이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싫어 혐오해 이건 아니고 그냥 꺼려져. 좀 무서워. 다른 인종들이 무서워. 무섭다고요? 왜 해코지일까 봐요.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나와 다름이 무서워. 그래서 나 서울 가면은 무서워 좀. 특히 흑인들 보면 너무 무서워. 이태원을 한번 내가 어릴 때 많이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흑인들 이만한 애들이 막 여장을 하고 다니고 이태원에 게이바 같은 데에서 그런데 다니는 거 무서워. 그렇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게요? 인구수 따졌을 때 서울이 제일 많은 거야. 왜냐면 니네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봐도 서울로 많이 가겠지. 근데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안산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많이 이행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가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문화 공간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국적이 같거나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이주자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만 보더라도 이렇게 필리핀 거리, 네팔 거리, 뭐 몽골 거리, 베트남 거리, 이슬람 거리, 이태원에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많이 사는 설해마을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부 이촌동, 가리봉동이나 대림동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는 중국 사람들이 거의 다 살고 있어. 여기는 밤에 가면 진짜 무서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거리들이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 적응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살펴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뒷장에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부양비와 노령 안정수 변화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 부양비인데, 자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1960년대까지 우리는 베이비 붐 세대 때인데 인구 부양비 중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었죠. 그러다가 이 유소년 부양비는 쭉 줄어들다가 언제를 기점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노년층이 유소년보다 많아졌다는 거. 이 이전에는 유소년이 노년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부양비가 가장 적을 때야. 즉 이때가 언제냐면 청장년층이 가장 높았을 때, 청년층이 가장 높았을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구 부양비가 점차 증가하게 되죠. 유소년 부양비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유지되는 선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노년은 점점 많아지니까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년층으로 가게 되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앞으로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줄어들 거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점차 늘어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을 그냥 2018년이 딱 중간이었다. 즉 노령화 지수가 100이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은 그냥 자료를 보지 않고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결과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시도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나오게 됩니다. 2017년과 2050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 기준, 1970년 기준, 2050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봤을 때 일단 1970년대 기준으로는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낮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노년 부양비도 가장 낮죠.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이런 그래프가 났을 때는 항상 이거를 대각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근데 값 자체가 좀 다르지. 유소년부양비가 훨씬 값이 크지.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유소년부양비도 낮고 노년부양비도 낮다는 얘기는 총부양비가 낮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연층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0점에 가까울수록 성장연층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자, 반대로 성장연층 비중이 낮은 지역들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제 전남이나 제주 같은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나 전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노년층 부양비도 높았다. 유소년 부양비도 높았다. 청년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50년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노년 부양비랑 유소년 부양비 숫자 자체가 역전됐죠. 값 자체가 역전이 됐고 이제 0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나마 세종 같은 경우가 유소년 부양비 유지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예상이니까. 자, 밑에 있는 거 외국인 주민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현황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냐면 가장 많은 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두 번째로 많은 건 뭐냐면 외국 국적 동포예요. 이 외국 국적 동포가 누구냐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이 거의 중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즉 따져봤을 때 한 2배, 3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결혼 이민자랑. 자, 그래서 외국인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외국인 주민 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데가 인구가 많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곳이 많다.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경남이나 인천 같은 데를 줄 수 있는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장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창원과 거제 이런 데들처럼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지역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2차 산업, 일자리가 많은 곳일수록 외국인 주민 수의 비중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 주민 수의 이런 2차 산업의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까지.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따지자면 경기도에서 안산시를 들 수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기보다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다는 거죠. 게다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산에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또 충북의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진천, 음성 쪽에. 내가 저번에 얘기해주지 않았나? 내가 처음 발령지가 음성의 삼성면이라고 완전 시골인데 공장들이 많은 곳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근무를 할 때 거기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취를 했단 말이야. 자취하는데 우리 원룸에서 한국인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다 외국 사람들. 근데 각 국적들이 달라. 그래서 베란다 이렇게 문 열어보면은 여러 나라 말이 다 달라. 중국말, 저기 아랍어, 힌두어 이런 거 다 들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 이민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비율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얘를 같은 값끼리 연결해서 대각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2배, 3배 이상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
그 중에서도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 왜 그럴까요? 대전. 여기는 특이하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것보다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요. 왜 대전에서 높을까? 대전은 과학기술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학력자의 유럽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과 결혼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결혼 이민자 비율 꽤 높게 나타나죠. 또 결혼 이민자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강원도나 전남 같은데 특히 이런 촌락 지역일수록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데 대전은 좀 예외 사례다. 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남이라던가 울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경기도, 충남 이런 지역들이 높게 나타납니다. 즉 2차 산업에 일자리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전남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높고 결혼 이민자 비율도 높지. 전남의 중화공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광양이나 여수 쪽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높다라고 보면 되고 촌락 지역에는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를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촌락일수록 그냥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결혼 이민자가 많겠구나.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중에 여성들이 좀 많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3번. 혜원이 내일 바로 갈까? 하지 말라고. 내일 바로 갈 거야? 서울? 좀 듣고 가지 않을까요? 선생님 성비가 높으면 남자가 많으면 어때요? 성비가 높은 남자가 많겠지? 여성분의 남성. 여성분의 남성. 쉽죠? 자, 노년층, 유소년층, 청장년층이네요. 보면은 이거는 지수죠. 상대값. 상대값이기 때문에 변화율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 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럼 뭐겠어? 노년층이겠지? 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다가 2010년 기점으로 조금 빠지기 시작해.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90년대 이후부터 쭉 줄어들어. 다가 뭐겠어? 유소년층, 나가 성장년층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기업. 1960에서 2021년 인구 증가율은 가가 다보다 높다. 맞나요? 네. 맞고요. 자, 2021년 성비는 나가 가보다 높다. 성비는 성장형과 노년 중에서 노년 중에 할아버지들 어디 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가 같은 경우 성비가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겠죠. 1990년 인구는 다가 나보다 많다. 다가 나보다. 유소년이 성장형보다 많은 곳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자, 2021년 노령화 지수는 1960년의 4배 이상이다. 1960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관계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났었죠. 근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차이 나죠. 몇 배 차이 나? 한 8배 차이 나죠.
근데 이거는 실제 값이 아니지. 9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확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크게 벌어졌다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리은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60번 선생님 정답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리은 아니? 리을은 아니에요? 잠깐만. 4배 이상이다. 맞아. 리얼도.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내 지역에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나와 있어요. 네. 시간 없다. 같이 해야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보니까 서울, 경기, 전남, 부산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1970년과 2021년 나오죠. 자, 그러면 항상 최근값을 기준으로만 보는 거야. 이거부터 찾아낸 다음에 가난 나라부터 찾아놔야겠죠. 자, 보니까 값은 노령화 지수와 노년부양비가 나옵니다. 자, 노령화 지수라는 거는 유소년분의 노년층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층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보게 되면은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있어요. 나 지역이 있지. 자, 어디겠어? 전남, 부산, 서울, 경기 중에 전남이겠죠. 전남 찾았어.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고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유소년이 많다는 걸 의미하겠지. 유소년이나 청장년이 많을 거야. 어디가 제일 젊은 도시 있어요? 서울, 경기, 부산 중에 경기겠죠. 경기. 자, 그럼 가, 나를 때려 맞춰야 되는데 서울하고 부산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할매들이 많다고? 부산이 많다고. 그래서 나가 부산, 가가 서울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중요한 건 선지인데 기억. 가는 1970년과 2021년 모두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높다. 자, 유소년과 노년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지. 자, 유소년부양비는 청장년분의 유소년이고 노년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이잖아.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청장년이니까 청장년은 다 빼버리고 이들 간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령화 지수죠. 노령화 지수. 자,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과 노년이 같은 시점은 노령화 지수가 몇? 100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리고 봤을 때 가 같은 경우에 노령화 지수가 이때는 5였대. 5. 근데 2021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70이 되죠. 즉 이때는 유소년이 노년보다 훨씬 더 많을 때지. 근데 2021년에는 노년층이 훨씬 더 많을 때죠. 그래서 2021년에는 노년이 유소년보다 많으니까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니은
라의 2021년 청장년층 인구 비중은 50% 이상이다. 자, 이거는 좀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전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 운영부양비가 대충 38 정도로 잡자. 38일에 운영부양비가 38 정도래.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운영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을 뜻하니까 청장년층이 100명일 때 노년층은 38명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유소년의 인구를 구할 수 있을까? 유소년의 인구는 노령화 지수를 봐야 되는 거지.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몇이 나왔냐면 210이야. 210이란 얘기는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가 38명인데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10이 나왔다는 얘기야. 즉 유소년이 노년보다 2.1배 많다는 얘기죠. 쉽게 따져서 그냥 2배라고 치게 되면은 유소년층은 인구가 몇 명이 되는 거야? 청장년층이 100명일 때 유소년층은 2.1배니까 2배라 치자. 76명 정도라고 치자. 76명 정도인 거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회 전체 인구는 유소년 인구가 76명, 그리고 청장년 인구가 100명, 노년 인구가 38명 정도라. 자, 그럼 청장년은 이 중에서 이 사회의 인구 중에 한 210명 중에서 1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 맞나요? 네. 50% 돼요, 안 돼요? 네. 잠깐만요. 근데 유소년층이 70이 아니라 여러 명 아니에요? 아, 너랑 내가 나눠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 깨달았네. 즉, 둘로 나눴을 때 19명 정도 된다는 거지. 19 이거 했을 때 2배 이상. 2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보다 크잖아? 50%보다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면 되겠죠? 정답 뭐야? 다는 나보다 노년 증가율이 많이 증가했다. 더 증가한 거는 나가 증가했고, 다는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인구가 많다니까 맞는 거. 정답은 늘. 이런 식으로. 아닌가. 늘 아니야?